지연아, 내 남편 준혁이 그 사람 그 방에서 밤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나 이대로는 못 있겠다. 오늘도 피 냄새가 나.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창고야. 준혁 오빠가 옛날 장비들 보관해두는 데라니까. 그 창고에서 왜 윙 소리가 나고 약품 냄새가 나는 건데? 창고가 병원이야. 왜 열쇠까지 걸어놨어? 그 방 앞에만 서면 고순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작은 방, 복도 끝, 죽은 듯이 닫힌 그 철문. 그리고 그 안에서 낮에도 밤에도 끊이지 않던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 윙, 칙칙. 이건 냉장고 소리가 아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시절의 기억이 명확히 말해준다. 그건 의료장비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피 비린내가 났다. 순례는 손끝을 조심스레 문틈에 갖다 댔다. 서늘한 기운. 그 안은 냉장고보다 차가웠다. 이 집 뭔가 잘못됐다. 나 아니었으면 이 냄새 아무도 못 맡았을 거야. 열흘 전 순례는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으로 딸 집에 들어왔다. 지연은 늘 착한 딸이었고 사위 박준혁도 겉으로는 공손했다. 하지만 들어온 첫날부터 뭔가 불편했다. 순례는 그 불편함의 정체가 그 방이라는 걸 곧 알게 됐다. 작은 방. 항상 닫혀있고 열쇠로 잠겨있고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났다. 그리고 준혁은 그 방에 밤마다 들어갔다. 나는 다 안다. 아무도 말 안 해줘도 그런 냄새는 잊을 수가 없거든. 딸 지연은 계속 창고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순례는 믿지 않았다. 준혁은 새벽 2시에 집을 나갔다. 커다란 상자 하나를 들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순례뿐이 아니었다. 순례야, 나도 봤다. 새벽에 그 사람 무거운 거 들고 나가더라. 그리고 밤마다 나는 그 기계 소리 우리 병원에 있던 산소 농축기 돌아가는 소리랑 똑같아. 야, 너 진짜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순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사위 박준혁. 겉으론 웃지만 집안 어딘가에 냉기와 피냄새, 철제 장비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쿵! 복도에 울리는 묵직한 충격음. 순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시작이네. 오늘은 뭘 떨어뜨린 거야? 그 소리는 그 방에서 들렸다. 순례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그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귓가에 들리는 기계음. 그리고 픽 하는 순간적 경보음 같은 소리. 됐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내일 저 방 내가 연다. 순례는 조용히 돌아섰다. 눈빛은 단단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사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집에선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 그 순간 창문 틈에서 바람 한 줄기가 스쳤다. 희미하게 들리는 윙하는 기계음. 그리고 피냄새.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연아, 오늘은 열어. 나 더는 못 참아.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상하단 생각 안 해봤어? 엄마, 또 그 얘기야. 제발 그냥 좀 넘어가. 거긴 진짜 별거 없다고 했잖아. 창고야, 그냥 창고. 창고에서 왜 밤마다 기계 소리가 나고 약품 냄새가 나고 왜 열쇠로 잠가놨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순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냈고 드라이버 하나를 쥐었다. 작은 방문 앞. 금속 문고리, 단단히 잠긴 자물쇠. 문틈 사이로 여전히 기계 돌아가는 윙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엄마, 뭐 하세요? 지금 그걸로 열려고 한 거예요? 응, 내가 열 거야. 너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맙다고 할 거다. 딸과의 대치는 점점 격해졌다. 지연은 울먹였고 순례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창고 문제가 아니었다. 순례는 그 방에서 무언가 불법적인 일 혹은 은폐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엔 이유가 있었다. 지난밤 술래는 늦은 시각 화장실에 가다 문틈으로 희미한 붉은 얼룩을 보았다. 빛에 반사된 그 붉은 자국은 오래된 피가 굳은 듯 끈적해 보였고 바닥은 약간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는 15년 전 술래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간병할 때 그 방에서 나던 바로 그 소독약 냄새였다. 너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 방이 이랬어. 똑같은 냄새였어. 산소기 소리, 약 냄새, 그리고 피. 난 그걸 잊은 적이 없어. 절대. 그만 좀 해, 엄마. 준혁 오빠가 뭘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해? 그냥 바쁜 거라고. 술래는 딸의 동요에서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연도 알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남편을 믿고 싶어서 아니면 두려워서. 지연아,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거 나중에 더 큰일 만든다. 내 남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 정말 몰라?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무서워. 엄마, 그 사람 요즘 이상해. 눈빛도 다르고 새벽마다 혼자 나가고. 근데 나 무서워서. 술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딸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다. 지연아, 들어. 지금부터는 엄마가 나서 너도 너 딸 다은이도 지켜야 하니까 이 집 내가 밝혀낼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날 밤 술래는 다시 드라이버를 꺼냈다. 이번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방 안에서 또 윙 소리가 울렸다. 더 길고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한 여자 울음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술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창고가 아니야. 이건 감춰진 감옥이야. 술래야, 너 그 방 안 냄새 지금도 난다. 나 이거 병원에서 맡던 소독약 냄새랑 똑같아. 맞지?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지? 너도 들었지? 그 기계 소리 밤마다 돌아가는 거. 그리고 새벽에 박준혁 그 사람이 무거운 상자 들고 나가는 것도 봤어. 며칠 전엔 뭔가 빨간 액체 묻은 흰 천을 검은 봉투에 싸서 들고 나가더라. 고순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선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방, 냄새, 소리, 그리고 지금 오미자가 한 증언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술래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미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미자야, 나 진짜 이거 경찰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건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먼저 말 꺼내주길 기다렸지. 이건 신고해야 돼. 만약 안에서 진짜 사람한테 무슨 일 벌어지고 있으면. 술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12. 딱 3자리. 하지만 그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너무 무거웠다. 지연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사위가 경찰에 끌려가면 딸은 어떤 얼굴을 할까? 이혼까지 가면 손녀 다은이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정말 그 방 안에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었다. 내가 못 본 척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난 어떻게 살아? 그때 또 한 번 쿵,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방 안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슥슥. 술래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이거 진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됐어, 너는 못 기다려.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집 지금 누군가 갇혀 있어. 술래는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젠 주저하지 않았다. 112. 다이얼이 눌렸고 상대방의 음성이 들려왔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집에 이상한 방이 있어요. 의료기계 소리랑 피냄새, 그리고 사람이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기가 뚝 끊겼을 때 술래는 자신의 가슴에서 쿵쿵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집안에 수상한 방이 있다는 신고 내용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박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상한 방이라니요? 뭘 모르시는 척이야. 그 방. 자네가 밤마다 드나드는 그 방. 소독약 냄새에 기계 소리에 피까지 보였는데 내가 사람 아니었으면 눈치 못 챘을 거야. 거실엔 냉기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술래는 경찰 앞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방은 지금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문 앞에 선 박준혁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형사님, 저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셔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연아, 지금도 눈 감을래? 엄마는 그 방 문틈에서 피를 봤어. 그게 오해냐? 경찰은 방을 열어볼 수 있냐고 물었다. 박준혁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술래는 그의 손이 아주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봤다. 그 방 열어드리죠.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경찰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입구에서 멈춰섰다. 이건 일반 가정집에 있을 수준이 아닌데요. 방 안은 의료 장비로 가득했다. 산소 농축기, 대형 공기 정화 시스템, 습도 조절 장치, 각종 모니터링 장비. 마치 병원 중환자실 한 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바닥에는 아직 닦이지 않은 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고 벽면엔 복잡한 의료용 차트와 메모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이게 창고야. 이게 그냥 장비 보관하는 방이냐고. 너 정말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봤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장비 몇 가지를 살펴봤고 서랍을 열어보고 냄새를 맡고 붉은 얼룩도 확인했다.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박준혁 씨, 이 장비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피처럼 보이는 흔적까지 이거 의료 자격 없이 운영한 거 맞습니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할게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 딸 지연이 울기 시작했다. 여보, 왜 이걸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했냐고. 경찰은 일단 준혁을 임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체포는 아니지만 상황이 심각하니 조사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준혁은 천천히 수갑을 찼다. 아무 저항도 없었다. 그래, 이제 말 좀 들어보자. 당신이 내 딸 몰래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경찰차가 떠나는 걸 보며 술래는 처음으로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고순례 씨,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 중에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뭘 봐야 하죠? 사위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고순례는 지연 손을 꼭 잡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하룻밤 사이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사위가 경찰서에 있고 딸은 울다 지쳐 말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사위의 진짜 정체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있었다. 형사 사무실.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박준혁이 수집하고 기록해온 의료 대상자 리스트가 있었다. 저희가 방 안에서 USB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 안엔 자가 치료 기록, 환자 차트, 상담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순례 씨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고순례는 숨을 삼켰다. 형사는 하나의 이름을 꺼내 들었다. 강민서 33세 만성 호흡기 질환자. 이 여성 강민서 씨의 6개월 전부터 박준혁 씨와 비공식적 치료 명목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실종 신고 접수돼 있었어요. 실종?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내 눈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고순례의 머릿속엔 지난 며칠 밤 들렸던 낮은 신음 같은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틈새에서 들리던 여자의 울음이 떠올랐다. 설마 그게 그 여자였나? 그럼 준혁 오빠가 민서 씨를 그 방에,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나 어떡해요? 경찰은 즉시 가택 추가 수색영장 신청을 시작했고 그 방의 하단 수납 공간, 벽 속 환기구까지 전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혁은 조사 중 계속해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확보된 자료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다. 준혁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넘어 불법 인체 실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순례 씨 처음에 신고하신 그 용기가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은 결정적인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순례는 그 말을 듣고도 가슴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본능적 확신도 있었다. 그 사람 내 집에서 내 딸 몰래 이런 일을 벌였다고요. 이제 끝까지 가야겠네요. 내가 어떻게든 진실 다 끌어낼 겁니다. 경찰은 순례에게 추가 자료 협조와 다은이 안전 확인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정식 사건으로 등록되었다. 고순례는 경찰서를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신 그 방을 창고라 부르지 않을 거야.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집에서 무면허 의료 시술 및 인체 실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병원급 장비와 의심스러운 물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 뉴스에까지 나왔구나. 이제 누가 뭐래도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오전 8시 고순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TV를 켰다. 잠을 거의 못 잤다. 그 방에서 들리던 소리, 냄새, 그리고 민서 씨의 실종. 모든 게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그 뉴스 자막 하나가 순례의 온몸을 붙잡았다. 마포구 불법 의료 시술 의혹. 한 여성 실종 관련 조사 중. 순례야, 너 뉴스 봤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그땐 그냥 넘겼는데 네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 지금도 멀쩡한 척 살고 있었겠지. 순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오미자 말이 맞았다. 처음엔 다들 엄마 너무 예민하다. 그냥 창고잖아요. 냄새야 뭐 어디서든 날 수 있지. 모두 그랬다.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건 그냥 냄새가 아니었다. 그건 위험의 냄새였다. 이웃들도 하나 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만난 아랫집 김 여사는 말했다. 어머, 순례 씨, 그 집 사위 그런 사람이었어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 방 문 앞에 서면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런 기계 소리, 그런 냄새, 그건 엄마라서 느끼는 거예요. 지연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잠겨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다은이는 학교에 보내지도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순례는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딸도 손녀도 다 무너져. 경찰은 그날 오후 박준혁의 진료 차트 사본과 불법 투약 기록도 확보했다. 수사망은 더 촘촘히 조여들고 있었다. 고순례 씨 첫날 그 신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묻혔을 가능성 큽니다. 그 용기가 한 사람 이상을 살린 겁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 방, 그 어두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기계음.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난 미친 게 아니었어. 그 방이 미쳤던 거지. 엄마, 나도 사실 알았어. 요즘 그 사람 이상했거든. 근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 지연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순례는 말없이 다가가 딸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딸의 숨소리만 들렸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거니? 한두 달 전쯤부터였어. 새벽에 일어나 보면 옆에 없고 가끔은 옷에 이상한 냄새가 났어. 소독약 냄새, 병원 같은 냄새.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착하니까 뭘 준비하나 보다. 혹시 엄마 치료 같은 거 몰래 준비하나? 그런 상상만 했어. 정작 무서운 장면은 다 모른 척했지. 그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냥 귀막고 잤어. 엄마한테도 괜히 예민하다고 소리치고. 순례는 지연의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지금 이 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걸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연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사랑하면 그렇게 되묻고 싶고 실수도 덮어주고 싶고 근데 이제는 덮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잖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래도 몰랐던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 나 몰래 택배 하나 받았어. 그 안에 주사 바늘이랑 미개봉 약물 팩이 있었어. 회사 사람한테 빌렸다고 둘러댔는데 난 더는 묻지 못했어. 솔직히 그날 경찰 부를까도 생각했는데 엄마가 먼저 하셨더라. 술래는 숨을 고르며 말한다. 엄마가 한 일 잘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셋 다 그 사람한테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갈등의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는 같은 편이 된 침묵. 술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지연이도 같이 본 거야. 혼자 싸우는 싸움은 아니야. 고순례 씨, 다시 불러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또 무슨 일이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USB 안에 더 깊은 데이터 복구화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 안엔 환자 리스트 말고도 잠재 대상자 폴더가 있었다. 그 폴더엔 이름도 없이 나이, 증상, 주소, 신체 정보, 그리고 의심스러운 평가 항목들이 적힌 메모 파일들이 저장돼 있었다. 박준혁, 이 사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치료 목적을 넘어서 계획적인 포획 패턴으로 보입니다. 고순례는 눈을 감았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포획이라는 말에 그가 떠올랐다. 늘 웃던 사위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가면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였다는 게 내 손으로 딸한테 그런 남자를 줬다는 게 소름 끼쳐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준혁의 이전 직장 동료, 병원 인맥, SNS 접촉 내역까지 조사 중이라 밝혔다. 그 안에서도 여성 환자 혹은 의료 상담 기록 요청자가 많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 있는 메모 중 일부는 본인의 와이프 지인이나 동네 사람 이름과도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 선별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술래는 손을 꽉 쥐었다. 그 리스트의 몇몇 이름은 자신도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은이 학부모 중 한 명, 같은 동네 마트 계산원 이름도 있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알려야죠. 내가 나선 이유 바로 이런 거였어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박준혁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연쇄 의료 유사 범죄와 강제 투약, 신체 위해 기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선증인 고순례는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고순례 씨 아니었으면 이 사람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본 건 그중 일부였어요. 근데 순례 씨는 냄새 하나, 소리 하나로 다 꿰뚫으셨더군요. 술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이제 진짜로 끝까지 갑니다.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진짜 법이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줘야죠. 그 방 안에서 전 매일 깨어나기를 바랐어요. 근데 깨고 나면 또 주사, 또 기계, 또 질문. 경찰 병실. 강민서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엔 멍자국이 선명했다. 고순례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익숙한 냄새. 그 방에서 스멀스멀 새어나던 약물과 소독약의 복합적인 화학 냄새. 그건 바로 이 여자가 살아있던 증거였다. 민서 씨 미안해요. 그 방에 당신이 있었단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아니에요. 고순례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물을 들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저한테 말했어요. 정식 병원은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준다면서 자기만이 통증 없는 치료법을 안다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떨궜다.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사람 날 자꾸 재웠어요. 그리고 깨면 제 몸에 무슨 기계가 붙어 있었고 주사 자국이 계속 있었어요. 제 허락 없이 계속 뭔가를 주입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무슨 의료 실험 같은 얘기를 했어요.
순례는 이를 악물었다. 지연과 다은이 자신이 지키려던 가족 공간에서 한 여자가 갇혀 실험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놈 그냥 무면허가 아니었네. 사이코지 완전히 미친.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순례 손을 잡았다. 어머님 꼭 끝까지 밝혀주세요. 그 사람 저한테 말했어요. 다음엔 더 젊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테스트해보겠다고. 그 말에 순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더 젊고 더 건강한 사람. 그건 지연 아니면 다은이. 됐어요. 이젠 더 안 봐도 알겠어요. 그 자식 이 세상에 발도 못 붙이게 내가 끝을 봐줄 겁니다. 민서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순례는 손을 꽉 쥐었다. 분노는 더 이상 뜨거운 불길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차갑고 정확한 응징의 날카로움이었다. 고순례 씨 박준혁 예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 있다는 말 들으셨어요? 무슨 조무사 보조로 일했다는 얘긴 들었죠.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자격증도 없고 병원 이름도 절대 안 밝히더라고요. 형사는 오래된 인사 파일을 꺼냈다. 그 속엔 박준혁의 이름이 적힌 2009년 병원 직원 명부가 있었다. 직급은 의료보조원. 하지만 옆에 쓰여 있는 빨간 글씨. 권고 퇴사 환자 처치 중 사고 발생 기록 비공개. 이건 병원 내부 문서라 외부에 공개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 간호사 출신 목격자 진술 확보했습니다. 박준혁 그때 약물 과다 투여로 환자 한 명을 쇼크 상태로 보냈고 그걸 기계 오류로 보고서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순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말은 곧 박준혁이 과거에도 누군가를 손봤고 들키지 않았고 그 이후로 더 대담해졌다는 뜻. 그러면 그때부터였단 말이네요. 그 사람 그때부터 이미 사람 목숨을 실험처럼 다뤘다는 거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추가 진술서를 꺼냈다. 이건 당시 병원 간호팀장이 쓴 참고서입니다. 그 직원은 처치 기술보다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데 집착했고 정상적인 절차보다 빠른 효과만을 우선시했다. 이 문장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순례는 이 말을 듣고도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의료인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과학 실험가였네요. 그때 형사가 슬쩍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 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 그 후 3년 뒤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건 사망 원인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수사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순례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복수의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좋아, 이제 널 단순히 사위로 보지 않겠다. 이제부턴 내 손으로 법정까지 보내줄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박준혁이라는 이름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줄 거야. 기자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시댁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연쇄 범죄입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고순례는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기자는 여성 탐사 보도로 유명한 인물로 순례가 일부러 찾아낸 사람이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제보하시려는 거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저희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 수사만으론 부족하단 뜻입니다. 제가 그자를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와도 대면했어요. 그리고 이 USB 여기엔 그 사람이 피해자 이름과 투약 기록을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기자는 순간 멈칫했다. USB를 받아든 손이 약간 떨렸다. 이 정도면 그냥 단순 제보 수준이 아니네요. 이건 언론이 파고들어야 할 사건입니다. 순례는 기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내 딸, 내 손녀, 그리고 우리 동네 엄마들까지 다 그 사람한테 속고 있었어요. 이젠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까발릴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 포털 메인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다. 단독 마포 가정집 무면허 의료 실험 죽음의 방 있었다. 피해자 증언 및 내부 파일 단독 공개. 댓글이 쏟아졌다. 미쳤다 진짜. 이걸 그냥 창고라고 속인 거야? 고순례 씨 진짜 멋지다. 우리 엄마가 떠오른다. 이런 사람은 영구 퇴출해야 한다. 지연은 그 뉴스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다은이도 순례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무서운 사람 잡아줘서 고마워요.
순례는 딸과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 진짜 사이다가 끓기 시작했지. 무면허 의료 시술과 연쇄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혁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우, 그 집 아줌마 진짜 잘하셨어. 그거 못 밝혔으면 또 누굴 실험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위가 집안에 있었단 게 너무 소름 끼쳐요. 고순예 씨, 진짜 존경합니다. 포털 뉴스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해시태그 고순예 국민엄마, 해시태그 죽음이 방사이다, 해시태그 박준혁 구속. 실시간 검색어 13위를 다 고순예 관련 이슈가 차지했다. 고순예는 조용히 뉴스 앱을 닫고 거실 책상 위에 놓인 한 뭉치 서류를 정리했다. 거기엔 박준혁의 과거 병원 기록, 피해자 진술 요약, 본인이 정리한 사건 흐름까지 다 있었다. 좋아. 이제 이 자료 들고 검찰까지 직접 간다. 내가 겪은 거, 내가 본 거 내 입으로 법정에서 말할 거야. 오미자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다. 순례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알던 고순례 아니야. 이젠 거의 프로 불법 추적 자급이야. 엄마, 고마워. 나 진짜 그 사람한테서 벗어난 것도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아. 순례는 딸을 안으며 말한다. 엄마가 예전에 그런 말 했지. 시집 가면 참고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생각났어. 참지 말 걸 그랬다. 이젠 참지 않아. 그리고 당신도 그러지 마. 그날 저녁, 고순례는 자신이 직접 정리한 박준혁 사건 브리핑 파일을 들고 검찰청 조사실 문을 두드렸다. 고순예입니다. 박준혁 관련 추가 진술과 증거 제출하러 왔습니다. 구속 전날 밤, 박준혁은 변호인을 통해 면회 요청을 보냈다. 고순례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형사에게 요청해 CCTV가 있는 조사실에서 면회를 허락받았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수의복 차림의 박준혁이 들어왔다. 눈빛은 여전히 계산 중이었고 입꼬리는 이상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다. 어머님, 저 지금 상황 많이 불리합니다. 그치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음만 돌리시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봐달라고 온 거야. 사람을 그 방에 가둬놓고? 그건 오해입니다. 민서 씨, 그분도 동의하셨던 거고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진심이었어요. 치료하고 싶었던. 순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다. 계속해. 그 입으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려. 녹음 중이니까.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이래서 내가 가족 일에 당신 끼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괜히 의심 많고 잔소리만 많고 기어이 사람 하나 망가뜨려놨네. 망가진 건 나야. 너 같은 걸 사위랍시고 집에 들였던 내가. 지금이라도 다 들통났으니 다행이지. 그 방에 다음이 내 손녀라도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니. 순례는 녹음기를 꼭 눌러 끄며 일어섰다. 잘 들어. 박준혁, 넌 이제 사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법정에서 내 입으로 내 죄 다 읊어줄게. 그리고 말해줄 거야. 이 자식, 지 딸, 손녀 몰래 범죄 저지른 인간입니다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에는 기자들, 방청객, 일반 시민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고순례는 증인석에 섰다. 피고 박준혁에 대한 주요 목격자 증언 고순례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말씀드릴 준비됐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고순례는 앞을 응시하며 그동안 입안에서 썩어가던 진실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그 방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독약 냄새, 기계 소리, 그리고 피 묻은 청까지 봤을 땐 더는 못 참겠더군요. 순례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 제 딸 몰래 우리 집 안방 옆에서 여자를 가두고 정체불명의 약을 주사하며 실험했습니다. 그 여자는 살려달라고 속으로 울고 있었겠죠. 법정 뒤편에선 방청객 몇 명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배심원들은 고개를 떨구거나 고정시킨 채 순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저도 딸 가진 엄마입니다. 손녀 키우는 할머니고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아이들 몰래 죽음의 방을 만든 겁니다. 이건 가정의 일도 아니고 단순 사건도 아닙니다. 그냥 악마의 일입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순례의 진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라며 강조했고, 변호인은 그 어떤 반론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순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요, 복수요. 내가 살면서 참은 거 많지만 이것만은 절대 그냥 안 넘길 겁니다. 저 사람이 한 짓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고, 누군가 한 명 조용히 박수를 쳤다. 곧이어 한 명, 또 한 명. 국민참여재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순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정의는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414호 대법정. 박준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였고 수의복은 헐렁했다. 세상에 자신이 만든 죽음의 방이 전부 드러난 지금, 그는 더 이상 사위도 의사도 인간도 아니었다. 피고 박준혁에게 징역 18년, 자격정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합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방청석의 탄성. 와, 사이다다. 저 사람 끝났네. 순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분노, 증오,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딱 한 줄의 판결로 녹아내렸다. 다 끝났네, 박준혁. 넌 이제 아무것도 아냐. 내 딸한테 남편이 아니라 그저 죄수번호 하나짜리 범죄자일 뿐이야. 재판이 끝난 뒤 순례는 기자들 틈을 뚫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그 순간 박준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되다 계단 끝에서 멈춰섰다. 눈이 마주쳤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박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순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년, 그래 그년이었어. 근데 말이지, 그년이 널 바닥에 꿇게 만들었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장면은 뉴스 포털 메인, 유튜브 클립, SNS 릴스에 퍼져나갔다. 가을이 깊어졌다. 붉은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파트 창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례는 다은의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지연은 이삿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이젠 진짜 다른 동네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다은이도 여기선 자꾸 불안해하니까. 그래, 그 집에선 이제 웃을 일도 눈 감고 잘 일도 없겠지. 잘했어. 지연아, 이제부터는 너도 너를 지켜야 해.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례를 안았다. 할머니, 새 학교엔 놀이터도 있다. 우리 이사하면 같이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가자. 순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말 한마디에 지옥 같던 지난 몇 달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다. 밤이 되자 순례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나는 예전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가족 위에 참는 거, 그게 어머니의 몫인 줄만 알았다. 순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맑았다. 근데 알게 됐다. 참는다고 지켜지는 건 없다는 걸. 말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지켜야 한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란 걸. 순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정리한 사건 요약 파일을 한 번 더 훑어봤다. 그 파일 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순례, 지금부터는 참지 않는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카페 비밀정원. 며칠 전 그 기자가 다시 순례를 찾았다. 고순례 씨, 이 사건 보도 이후로요. 전국에서 유사 피해 제보가 170건 넘게 들어왔어요. 인터뷰 요청도 세도 중이고요. 순례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어쩌면 그 방 하나로 우리 사회 전체가 눈 떠야 했던 거죠. 남 얘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집 바로 옆방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기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캠페인 참여 의향 있으세요?
엄마의 눈은 진실을 본다라는 이름으로 피해 방지 및 감시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에요. 술래는 놀란 듯 살짝 웃더니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누가 대신 말 안 해주니까 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다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요. 기자는 미소 지으며 녹음기를 껐다. 그 순간 술래의 말이 메인 뉴스 자막에 떴다. 엄마는 다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순례 제보자 죽음의 방 사건 생존 가족.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다. 우리 엄마 생각난다. 눈물 난다. 순례 씨, 진짜 국민 엄마 맞다. 다음엔 우리 동네 지켜주세요. 제보합니다. 순례는 천천히 핸드백을 닫고 카페 문을 나서며 속삭였다. 사이다. 그건 단 한 컵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젠 내가 직접 사이다 공장을 열어야지. 따뜻한 봄날, 동네 초등학교 앞. 새학기를 맞은 아이들이 신나게 달려나오는 풍경. 다은이도 그 사이에 섞여 뛰어왔다. 할머니, 나 오늘 발표도 했어. 우리 가족 중 존경하는 사람 발표. 그래, 누구 얘기했는데? 할머니 얘기했지. 할머니가 나쁜 사람 혼내줬다고. 그래서 우리 지켜줬다고. 순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왔다. 손녀가 해맑게 자신을 정의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말. 그건 지금껏 어떤 말보다 큰 상이었다. 나도 할머니처럼 살 거야. 절대 참지 않고 말할 거야. 틀린 거 보면 아니야 하고 말할 거야. 순례는 다은을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에 남긴 복수보다 더 큰 사이다는 내 아이가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거였다. 바람이 불었다. 교문 앞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순례는 그 그림자 위로 한 사람의 침묵이 깬 세상을 보았다. 노을이 지는 동네 놀이터. 순례는 벤치에 앉아 다은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지연은 새 직장에서의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다. 순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웃음이 떠올랐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에게서 외면당했고, 그러다 그 누구보다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화면엔 순례가 쓴 작은 수첩 한 권이 잡힌다. 수첩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이제는 참지 않는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순례. 예전엔 늘 뒤에 섰다. 가족 먹이고 재우고 챙기고. 그러다 아무도 내 마음 안 물어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젠 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걸. 순례는 일어섰다. 다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놀이터를 나선다. 그 사람은 내 발밑에 무릎 꿇었고, 내 딸은 다시 웃게 됐고, 내 손녀는 정의를 배우게 됐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